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뭐 요즘에 그 봄은 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 겨울이 기성을 부려가지고 아직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도 날씨가 화창할 걸로 보였는데 창가에 보니까 햇빛은 나지만 구름이 끼어 있는 뭐 이상한 날씨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늘 건강에 좀 유의들 하고 오늘 광기록 매체 보겠습니다. 이 광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이 레이저 빔을 쪼여가지고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를 재생하는 이런 방식의 정보 매체를 우리가 광기록 매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자, 광기록 매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CD롬이에요. CD롬. CD롬.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광디스크. 광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DV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광기록 기술에 의해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정보 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CD롬은 본래 이 개발된 목적은요, 이 정보를 기록해 가지고 재생 목적으로 생산된 기록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CD롬에다가 어떤 정보를 기록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용자는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냐면 재생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설계된 광기록 매체가 CD롬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CD롬도 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빈 CD롬도 이렇게 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다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재생 전용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CD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디스크는 처음부터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 디스크예요.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 디스크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 가지고 공유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디스크가 광디스크입니다. 광디스크. 그 다음에 DVD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양이 아주 큰, 용량이 큰 정보를 수록하는 광기록 매체죠. 대체로 이제 영화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만큼 이제 용량 크기가 매우 큰 기록 매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광기록 매체의 특징은 패키지 형태다. 패키지 형태. 낮게 CD 형태로 매체가 만들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패키지 형태라는 것은 휴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질 수 있죠. 네, 그런 이해력을 좀 갖는 게 필요하고. 자, 이 광기록 매체는 72년도에 네덜란드의 필립스사 그리고 미국의 MCA사가 처음으로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CD롬이 등장한 것은 언제쯤 되냐면 80년대 그 말쯤에 우리나라에 이제 CD롬 매체가 처음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할 때 CD롬은 어떤 정보를 수록해 갖고 등장을 했냐면요, 음악 정보. 자, 지금까지
롬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음악 정보는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하는 자기 테이프에 기록돼서 유통이 됐죠. 근데 이 마그네틱 테이프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접촉식 기록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음질이 나빠지는, 그 다음에 테이프의 상태가 나빠지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이 CD롬의 음악을 기록하면 레이저빔을 쪼여가지고 기록하고 재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디스크가 손상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품질 높은 음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이 음악이 수록된 CD롬이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CD롬이 등장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제2의 파피루스다. 제2의 파피루스가 등장했다. 이럴 정도로 획기적인 혁명적인 정보 매체가 바로 이 광기록 매체이고 대표적인 게 CD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엄청 비쌌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 수록된 CD 음반 하나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씩 갔어요. 5만 원.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요. 그럴 정도로 가격이 비쌌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저가로 이렇게 다운됐죠. 그 모든 신상품은 상품이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 신상품은 초기에 고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화가 되면 될수록 가격이 다운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이 CD롬에다가 어떤 정보를 담기 시작하냐면 특허 정보를 담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명세서, 이 전 세계의 과학기술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정보가 바로 특허 정보예요. 특허 명세서예요. 이 특허 정보를 CD롬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죠. 그 CD롬에다가 특허 정보를 기록하기 전에는 어디다 기록해서 판매했냐면요. 자, 지난번에 그 마이크로 필름 얘기했었죠. 마이크로 필름, 주로 롤 필름에다가 특허 정보를 기록해가지고 판매를 했었어요.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삼성그룹에 근무할 때인데 이제 이런 업무를 기획할 때인데 처음에 이 마이크로 필름으로 생산된 전 세계 특허 정보를 마이크로 필름, 롤 필름으로 전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마이크로 필름 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컴퓨터로 자동으로 검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게 뭐가 등장을 했냐면 바로 CD롬에다가 이제 담아서 판매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 필름은 해체되고 그 다음에 CD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 CD 네트워크는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형태로 발전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D롬은 용량이 좀 크죠. 680MB, 670MB, 이렇게 초창기부터 용량이 큰. 그러니까 680MB, 70MB 이러면 어느 정도 책을 넣을 수 있냐면요. 아마 백과사전 그 한 100권 정도를 집어넣고도 용량이 남을 정도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죠. 이 당시로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지만. 자, 광기록 매체의 유형은 바로 기록 후에는 재생이 불가능한 재생 전용형, 기록된 정보를 소구하는 것이 가능한 추기형, 또 자유롭게 기록하거나 소구할 수 있는 재기록형,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종류가 훨씬 더 늘어났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기록한 후에는 재기록이 불가능한 재생 전용형,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정보 매체는요, 기록한 정보를 재생하는 목적으로만 생산된 매체는 그 이용자도 어떤 용도로만 이용해야 되느냐? 재생하는 용도로만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에 의해서 유통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 중에서요. 자,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저작권자가 재생하는 용도로만 올려놨다면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요. 이걸 내가 불법적인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또 이 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 또 부분을 드래그 해 가지고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불법이에요. 저작권 위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 전용으로 생산된 매체는 반드시 재생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처음에 이제 광디스크. 아까 제가 광디스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 디스크를 파는 게 광디스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용량으로 얘기하면요. CD롬이 용량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광디스크가 중간쯤 되는 용량이고요. CD보다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VD가 광디스크보다 용량이 크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80년대 후반에 기가바이트, 80년대 후반에 기가바이트면 용량이 엄청난 거예요. 기가바이트급의 용량을 갖는 디스크가 개발되었고, 주로 뭡니까? 그 광디스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문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 여러분 들어봤죠? 국가기록원. 이 국가기록원은 과거에는 이제 정부기록보존소였어요. 이 정부기록보존소가 정부 기록 문서를 디지털화할 때 제가 자문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CD롬 광디스크에다가 문서를 스캔해 가지고 저장하는 형태로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그 하드디스크, HDD라고 그러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전자서고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전자서고를 만들려면 뭐 지금 예산으로 봐도 뭐 한 10억 가까이 이상은 들어야지 웬만한 서고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하드디스크 값이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찾게 됐느냐? 대체 저장 장치를 찾게 된 거예요. 그 대체 저장 장치가 바로 광디스크예요. 자, 광디스크는 낱장으로 된 디스크예요. 그런데 이제 낱장으로 된 디스크를 여러 개의 낱장 디스크를 하나의 박스로 연결해 가지고 큰 용량의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술이 주크박스 기술이에요. 주크박스. 그래서 이제 광디스크 주크박스를 만들죠. 어떻게 만드냐면 자, 광디스크를 넣을 수 있는 드라이버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어요. 50개, 100개, 500개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는 누가 타고 있냐면 광디스크를 가져갈 수 있는 드라이버가 타고 있어요. 한 5개 태워놔. 그리고 이제 이 양쪽에는 광디스크를 장착시켜요. 자, 한쪽에 250장씩 장착시켰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제일 밑에는 HDD, 하드디스크를 저장 장치를 설계해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서를 디지털화한 것들을 이 광디스크 주크박스에다 다 장착시켜요. 그러면 뭐 500장 몇 장을 이렇게 엄청난 용량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용자가 이 문서 정보가 필요할 때는요,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하면 지금 몇 번 디스크에 있다 그러면 몇 번 디스크 호출하면 자, 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뭐가 움직여요? 드라이브가 움직여 가지고 그 디스크에 있는 데 가서 문을 열어줘요. 그럼 디스크가 들어가 가지고 가독이 되는 거예요. 자, 가독이 되는데 가독될 때는 어떻게 가독이 되냐면 자, 일단 복제를 해요. 어디다 복제를 해주느냐? HDD, 하드디스크에다 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이용자는 복제된 하드디스크에 복제된 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원위치로 들어가요. 왜?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주로 이제 이 문서 디지털화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기록원이에요. 지금 정부 예전에는 정부기록보존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기관들이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이 이제 LG 상남 도서관인데 LG 상남 도서관을 제가 설계할 때도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자, 하드디스크가 너무 가격이 고가니까 하드디스크로 전자서고를 다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A 서가는 하드디스크로, B 서가는 뭘로 만들었냐면 광디스크 주크박스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제 비슷한 얘기 하나 했죠.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는 A 디스크가 가지고 있고 이건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 다음에 강 디스크는 처리 속도가 좀 느려요. 이용 빈도가 많지 않은 것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해 가지고 광디스크 주크박스가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었죠. 자,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하드디스크 가격이 다운되죠. 파격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광디스크 박스, 주크박스가 뭘로 대체가 되냐면 하드디스크 로 대체가 되는 자, 이런 패러다임을 맞게 되죠. 자, 그러나 여전히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데들은 광디스크 주크박스를 또 도서관들은 광디스크 주크박스를 여전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 자료는요. 어떤 것들은 이용 빈도가 높고 어떤 것들은 이용 빈도가 낮고 또 어떤 것들은 이용 빈도가 거의 없음에도 전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기중본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광디스크에다가 전자책을 만들어서 보관하죠. 그래서 계속 용도가 있죠. CD롬, CD롬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이용을 했으니까 아까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 재생 전용인 경우에는 재생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자, CD롬 역시도 재생 전용으로 도서관이 사용하려면 자,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 접속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게 도서관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이용자가 재생 전용인 CD롬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주크박스예요. 이렇게 주크박스를 만들어야 돼요. 주크박스를.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CD가 장착돼 있죠? 여기도 장착돼 있죠? 자, 이렇게 수십, 수백 장을 장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이제 여기가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타고 있어요? 자, 이 CD롬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플레이어,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플레이어 또는 드라이브. 장치가 몇 개 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 아까 광디스크에서처럼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주크박스가 설계가 되죠. 이런 주크박스를 이제 CD
예, 주크박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주크박스에 있는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네트워크를 CD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CD롬 아까 내가 670MB, 680MB 이렇게 얘기했죠. 또 대형은 뭐 800MB, 뭐 용량은 뭐 요즘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자, 어쨌든 뭐 그러나 CD롬의 한계점이 있죠. 그러나 CD롬의 한계점은 뭐냐면 이 소위 그 뭡니까 영화와 같이 용량이 큰 정보를 전자책으로 만드는 데는 패키지형 전자책으로 만드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누구냐면 DVD죠. DVD. DVD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DVD는 용량이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VD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DVD가 컴퓨터 외장 저장 장치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전히 그 DVD는 패키지형 그 전자 매체로 남게 되었죠. 자, DV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VD에다가 정보를 수록해서 판매를 하면 재생 전용으로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CD에서 본 것처럼 그런 DVD 주크박스를 형성해 가지고 도서관들은 공유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컴퓨터용 DVD 드라이브는 공급자들의 지역 제한 강화로 인하여 뭐 어쩌고 이런 두 종류가 있었고 어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뭡니까? 과학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제품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제품들이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스스로가 표준화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표준화를 하지 않고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정한 스펙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사용하잖아요. 예전에 초창기의 휴대전화는 충전 장치가 표준화가 안 됐었어요. 요즘에도 안 되는 회사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뭡니까? A라는 학생이 A라는 회사 제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B라는 학생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깜빡 잊고 충전기를 안 갖고 왔어요. 근데 B라는 학생은 B라는 회사에서 생산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충전을 못 시키는 거죠. 표준화가 안 되니까. 근데 표준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든 이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든 어디에서나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기 자체가 표준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이제 소비자의 유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가 되고 안 되고는 소비자에게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전화도 표준화를 이룩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간에는 충전기 이런 것들이 다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죠. 예를 들어서 표준화가 안 되면 제품을 바꿀 때마다 충전기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또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랄까요, 뭐 형광등 같은 경우 예를 들을까요? 자, 형광등이 표준화가 안 됐어요. 나는 A라는 회사 제품을 우리 집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전구가 나갔어. 다시 사야 돼. 자, 집 주변에 마트에 갔더니 여기는 이 회사
거는 취급을 안 해요. 그랬더니 어디가 가야 있냐면 뭐 아주 먼 지역, 뭐 창원까지 가야 했다. 그러면 창원까지 가서 사와야 되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표준화되면 어떻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이 경제성,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반도체 보죠. 이제 정보 매체의 흐름은 반도체로 가고 있죠. 반도체는 이제 크게 우리가 둘로 구분하죠.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구분하죠. 우리나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죠. 뭐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뭡니까 성장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삼성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예전에 안암정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이 우리나라는 국제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약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강한 이런 나라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에 따른 물질 분류 기준에서 도체와 부도체 중간 영역에 속하는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반도체는 휘발성인 자, 램형, 그 다음에 램형 반도체, 그리고 비휘발성인 롬형 반도체.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 크게. 자, 여기 이제 롬형부터 보죠. 롬형. 이 천정에서 그 난방 바람이 나와가지고 막 입이 계속 말라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자, 롬형 반도체, 롬형 반도체. 롬형 반도체의 특징은 요겁니다.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데이터가 그대로 보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롬형 반도체를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다는 것은 휘발성 메모리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휘발성 메모리는 누가 휘발성 메모리일까요? 램형 반도체가 바로 이제 휘발성 메모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롬형 반도체의 종류예요. 마스크롬, 그 다음에 PROM, 그 다음에 EPR롬, 뭐 이렇게 자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마스크롬 한번 보죠. 재생 전용이다. 마스크롬은 용도가 좀 달라요. 그 형식의 유형에 따라서 용도의 또 기능의 차이들이 다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 환경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그 용도에 맞는 그 뭡니까 롬을 선택해 가지고 환경을 설정하면 되겠죠. 자, 마스크롬은 재생 전용이다. 소프트웨어 저장, 전자사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정보기록용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P롬은 1회에 하나여 기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존용 정보를 기록하는 매체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1회 하나의 정보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바로 이제 P롬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P롬 같은 경우는요, EP롬 같은 경우는 삭제와 기록이 가능한 것으로
삭제도 할 수 있고 기록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그러나 여기 이제 단점이 있죠. 추가 기록이 불가능하며 데이터 전체를 삭제한 후에 기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원형 데이터의 변형을 불가능하게 기록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정보가 있다면, 선택해야 되는 정보가 있다면, 자, 이런 롬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현재는 EEP롬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 EEP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EEP롬은 자, EEP롬의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 뭐를 개선했나 보죠? 부분 삭제와 재생이 가능하나 재기록 횟수가 약 10만 회로 제한되어 있다. 자, EEP롬의 문제를 개선하는 용도로 개발했지만 역시 여기도 뭐예요? 재생 기록 횟수를 10만 회로 제한해 놨다는 거죠. 공산품을 개발할 때는요. 수명의 한계를 설정하는 게 매우 예. 공산품을 만들 때는요. 수명의 한계점을 설정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요. 여러분 이 전원 스위치 껐다 켰다 하잖아요. 매일같이 그죠? 이게 영구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회사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일정한 횟수를 껐다 켰다 하면 이게 이제 고장 나도록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 순환이 되죠. 순환이 되죠. 그래 이 회사가 계속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심리학이 필요해요. 심리학이.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활용하고 고장이 나야 돼요.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 고장 나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고장 날 때가 됐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체하잖아요. 자, 이런 심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냥 물건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 이런 게 왜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스타킹 같은 경우에요. 스치면 어떤 물건에 스치면 올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스타킹에 올이 나가면 내 행위에 대해서 나를 탓합니까? 스타킹을 탓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타킹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를 탓해요. 스타킹은 스치면 올이 잘 나간다는 사실을 많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치지도 않았는데 올이 나가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 이 제품을 탓하겠죠. 자, 그래서 이 공산품들은요. 공산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수많은 물건들을 만듦에 있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연구하면서 만드느냐? 인간을 연구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가지고 이 인간의 심리에 기초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야 뭐를 이끌어내기가 쉬워요?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기가 쉽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야지만이 그 회사는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죠. 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USB다. USB 메모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USB. 자, 그 USB 메모리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뭡니까 검토가 필요해요. 그 USB 메모리는 메모리가 그 어떤 정보를 저장했을 때 이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부분일까요? USB 메모리에다가 저장하면 이 정보는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계속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누가 답변해 볼까? 김다빈. USB 메모리 많이 사용해 봤잖아요. 그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USB 메모리 사용하다가 문제 생긴 적 있어요? 오디오가 안 되는 거야? 김원율, 네, 한번 얘기해 봐. 문제 된 적 있어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USB에다가 어떤 정보를 저장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난감하죠, 그럴 때. 네. 자, 아직 그래서 USB 메모리도 우리가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보완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플래시 메모리도 반도체 일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플래시 메모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 무슨 시험 이런 데 가끔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램형 반도체 한번 보죠. 램형 반도체는 재생과 기록이 가능하나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는 반도체다. 자,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는 반도체다. 그래서 이제 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한다. 컴퓨터의 주격 장치, 데이터 디스플레이를 위한 일시적 저장 장치로 주로 사용된다. 자, 램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에서도 학자에 따라서 논란이 많이 있죠. 컴퓨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정보원에 접근하게 되면 이 정보가 내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려면 일단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내 컴퓨터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죠. 내 컴퓨터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상태에서 내 컴퓨터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어떤 학자는 이 자체도 복제다. 그래서 저자의 허락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컴퓨터라는 기계 장치의 작동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컴퓨터라는 기계 장치는 어떤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려면 일단 정보원에 접근하면 내 컴퓨터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상태에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이 기계 장치는 그렇게 작동 원리가 되어 있는 기계 장치다. 그래서 이거는 복제라고 봐서는 안 된다. 저작권 위반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누가 우세하냐면 후자가 우세합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하죠. 그래서 실제로 정보사회에서도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어떤 정보를 복제했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문제를 삼는 경우는 없죠. 컴퓨터 작동 원리의 하나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이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정보는요. 일시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이용자가 롬에 의도적으로 저장하지 않는 한 전원이 꺼지면 사라진다.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을 필요 없다. 이 기계 장치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형. SRAM, DRAM.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SRAM, DRAM. 어떤 회사가 SRAM을 개발했다. DRAM을 개발했다.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자, SRAM은 데이터 기록 속도가 빠른 관계로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 자, 이런 용도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SRAM은. 그 다음에 이제 D램은 속도가 느리거나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D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컴퓨터 그 인프라를 설계할 때, 뭡니까? SRAM을 사용할 거냐, D램을 사용할 거냐, 컴퓨터 용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사양이 달라지는 거죠.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런 세부적인 이 용도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이 필요하죠. 자, SRAM은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으며 속도가 빠르다.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고, 자, 회로가 복잡하여 집적도가 낮다. 빠른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캐시 메모리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D램은 높은 집적도를 가지고 있어 대용량 메모리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높은 집적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많은 정보를 막 구겨 넣을 수 있다. 많은 정보를 밀착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용량 메모리로 주로 사용하는 거죠.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동안에도 일정한 주기로 다시 기록해 주지 않으면 정보가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PC 메인 메모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다른 종류는 모르더라도 SRAM, D램에 대해서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O램, 연속 메모리 영역 접근이 용이해서 연속된 신호가 주로 처리되는 비디오 메모리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영상 자료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이제 이런 메모리가 주로 이제 검토가 되겠죠. 자, 반도체 메모리 종류들. 반도체 메모리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디바이스는 이 전자기기들은요, 이 소형화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용량은 그리고 이 성능 이런 것들은 계속 커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포맷 개념의 정보 매체 보죠. 포맷. 포맷이라는 게 뭐냐? 어떤 형식, 서식, 초기화, 체제, 형 이런 걸로 이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포맷 그런 뭐냐면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형식, 서식,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맷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포맷 정보 매체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 인터넷에 랜 개념의 많은 네트워크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이 랜 개념의 수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들은 전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환경이 같은 컴퓨터도 있지만 환경이 서로 다른 컴퓨터들이 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서로 환경이 맞지 않아가지고 A라는 컴퓨터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B라는 컴퓨터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필요한 표준 형식을 정하고 이 표준 형식에 따라서 이 뭡니까?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 포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포맷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하면 어떤 유형의 컴퓨터에서든지 아무런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포맷 정보 매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